네,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제가 항상 첫 설명회, 매년 첫 설명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생각보다 수리논술 강사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좀 기대 이외의 강사가 나오셔서 조금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조금 이 수리논술 경력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을 중계동 한림학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도 지금 강의 연차가 벌써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대인재에서 지금 주로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대인재에 있은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원로 멤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시 시장에 있다 보면은요, 정말 시간이 좀 유난히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들어오고 또 3월이 되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봐야 되고, 방학 시작하고 9월 또 평가원 모의고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또 홍대, 시립대,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수능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시 2차가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1년이요. 사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돌아가는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강사를 하면서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중계동은요, 제가 처음 시작한 학원이에요. 지금은 한림학원이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중계동 학원이, 물론, 지금 이 건물에 계속 있는 거는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좀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올 정도로 엄청 큰 학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년 전에 지금은 대치 미탐 본부장님으로 가 계신 그때 당시 중계 원장님이랑 한 얘기가 좀 기억에 나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혼자 이제 월요일 날 교무실에 왔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혼자 교무실에 있으니까 뭐 좋네요 이러고 이제 너무 이제 어린 강사다 보니까 원장님한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원장님이 굉장히 속상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에 교무실에 혼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15년 동안 중계동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시작한 학원이어서 저는 사실 중계동에는 좀 끝까지 좀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강남대성도 들어가고, 뭐 시대인재에도 뭐 또 그 강남대성에서 만나신 분들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요. 중계동에 참 감사하신 분들이 많아서 중계동은 제가 계속 좀 올 것 같아요. 자, 조금 서론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2024년도 수강생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올해 수강한 친구들은 아직 발표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는 12월 말쯤에 이제 수리논술 발표가 다 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올해 결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음 해에 고3인 친구들, 그러니까 다음에 수능 보는 친구들까지는 수리논술이 올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가 너무 대격변의 해라서요. 그 해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주로 올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이다 하는 것을요, 언제 알려줄까요, 어머니? 혹시 알고 계신 분? 어, 그게 한 3, 4년 전입니다. 4월 달에 그나마 알려주는 학교가 한 3, 4년 전이고요. 요즘에는 6월, 7월 이럴 때 막 알려줘요. 그 입학처에서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도 좀 안 알려주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 날 시험 보는 학교에 두 학교를 모두 다 시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 학교는 이과를 오전에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저 학교는 여기 4시에 시험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에 2개를 시험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서를 쓰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것을 발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하죠. 이게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옛날에는 한 4월 정도 되면은 뭐 작년 기출문제도 올라오고 모의 문제도 올리고, 아예 입학처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기출문제도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고, 무슨 뭐 3, 4년 기출문제만 올라왔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까지는 올해랑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올해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작년이랑 올해 조금 달랐던 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사탐으로 좀 최저를 맞췄어야지 됐었어요. 그리고 사탐을 응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학대조차도 이 사탐을 응시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올해 재종반을 또 복귀를 한 해여가지고 데리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얘네들이 중간에 과탐에서 사탐, 특히 조금 쉬운 거 사회문화라든지 한국지리라든지 생활과윤리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등급이 잘 나오길래 이제 저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이 최저를 맞추고 나서 하락하는 이 경쟁률을 좀 예년만큼은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 올해 결과 전에 이제 작년 결과를 놓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좀 비교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최저가 좀 뭐 너무 학교마다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최저가 3합 6등급입니다. 이제 2등급 3개 정도 나오면 된다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최초 경쟁률이 이것도 물론 과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60대 1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최저 기준을 맞추고 난 다음에 경쟁률은요, 어머니, 한 15대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거 아니고 작년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요, 내가 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 공통적으로 너무 많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거를 지금 15년 동안 1년 내내 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릴 거고 애들한테도 말할 거고 나중에 원서 상담할 때도 얘기할 거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날리는 원서가 없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파이널을 치고 왔는데 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최저를 못 맞췄어요. 6, 9월은 맞췄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안전하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들에 조금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해 더 할 각오를 하든가. 저는 아예 그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렇게요.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75%가 될 것 같은데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실제로는 7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의학대의 경우에는 좀 더 심하고 의대가 조금 더 심하고 약대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3합 4등급인 의대는 그런 최저는 조금 의미가 없어요. 그 3합 4등급은요. 112가 뜨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최저를 가지고 난 최저가 되니까 의대를 시험 보겠다. 그럼 이거 그냥 원서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쟁률이 안 줄어듭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쟁률에서 승부를 보셔야지 돼요. 그거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리 논술을 잘하는 애를 거기다 놓고 시험을 보게 해도 그날 운이 좋아야지 뽑힙니다. 그러면 최저가 높을수록 이제 합격할 확률은 높아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는 4합 5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최저를 맞춰주는 애들은 이것도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의 중앙대 의대의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500대 1이었다. 그러면은 실질 경쟁률은 50대 1 정도예요. 이게 약대로 가면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중앙대학교 약대 같은 경우에는 4합 5등급이에요. 그리고 이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합 6등급이었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최저가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의대 최저를 다 맞춰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지. 정말 애들이 신기하죠, 어머니. 수능으로 갈 수 없으면 지원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또 최저가 되니까 의대를 지원하고 싶지 약대를 또 지원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최저가 되는 애들이 또 다 의대 최저가 잘 나와주기 때문에 또 의대를 다 지원을 해서 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대학교 약대가 또 최저가 4, 5등급입니다. 이제 의대랑 다른 점은요. 의대는 탐구 평균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약대는 탐구 둘 중에 잘한 거 하나로 한다는 그래서 의대 최저가 조금 더 빡세다는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한데 근데 약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조금 더 심합니다. 한 95% 정도가 최저를 못 맞췄어요.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되는 학교들의 비율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의학대는 사탐으로 최저를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중앙대학교도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된다. 너무 많은 학교가 풀렸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홍대도 안 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좀 사탐 쪽으로 좀 잘 가서 좀 등급을 잘 받을 테니까 조금 요게 좀 완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파이널을 조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파이널마다 성균관대가 항상 좀 300
300명이 예약 신청이 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200명은 사실 뭐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안 온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못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보니까 성균관대학교가 350명이 등록이 되어 있길래 아, 그럼 올해는 그래도 최소 한 200명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50명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저를 못 맞추고요. 중앙대학교도 지금 성균관대랑 최저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학교도 올해 보니까 220명 등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래도 150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80명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가 없는 한양대에 최저가 없댄다. 그 최저가 3화 7등급으로 조금 많이 느슨한 한양대 학교 이름에 비해서 최저가 느슨하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대 최저 없죠. 애들 다 왔고요. 뭐 인하대, 아주대 애들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최저를 애들이 그만큼 못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최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하는 논술 저희 설명회까지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 이제 보고 나서 좀 다음에는 얘기를 하든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최저를 맞추시는 기준은요. 6, 9월에 좀 넉넉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특히 이 시대인재 재종 애들이 정말 정시를 잘 보거든요. 얘네들이 정말 정시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친구들인데 6, 9월에 너무 이 평가원이 잘 나왔던 친구들도 막상 수능에 가서는 조금 삐끗하는 경우들을 제가 워낙에 좀 이 15년 동안 항상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6월에 좀 올랐고 9월에 좀 올랐으니까 수능에는 더 오를 것이다. 보통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진짜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6, 9월을요 좀 넉넉하게 맞춘 기준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카드를 안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 카드 한 장 한 장이 사실 너무 소중하거든요. 수시 카드가 6장이나 되니까 뭐 6장 중에 한 개는 안 돼 있어. 수시 보통 6장 쓰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6장의 카드를요 정말 잘 써도 붙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거를 6장이나 쓰니까 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수능은 붙죠. 왜냐하면 수능은 어차피 같은 시험으로 줄 세워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은 예상이 확실하게 되죠. 근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좀 막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 운이 좋으면은 되겠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평소에 실력을 잘 보여줬던 애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잘 쓰고 나올 확률이 높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올해 이제 아이들 결과를 보니까 아이들 파이널에 오는 이 등록 인원수랑 실제 출석한 인원수를 보니까 역시 아직도 최저가 좀 많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저가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리논술에서는 그러면 기하랑 확통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별로 누구는 아마 거의 다 미적 선택자들일 거예요. 이게 또 재종 친구들은요, 또 기하 선택자들도 막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환장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고3들은 거의 다 미적 선택자들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미적 선택한 애들 중에서 학교에서 누구는 확통을 배웠고, 누구는 기하를 배웠고, 누구는 둘 다 뭐 대충 배웠고, 누구는 뭐 둘 다 안 배웠고, 뭐 정말 별의별 지금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차피 미적도 잘 못해요. 잘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잘 못합니다. 생각보다. 미적을 배우고 있어도 애들 미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 수리논술이요. 교수님들이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얘가 진짜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수능처럼 정답을 찾는 훈련을 했는 아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얘가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저랑 미적도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하랑 확통은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나갈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제가 요거 이제 한 코로나 정도에는 이제 그 기하 미적 확통이 다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요 제가 조금 편하게 수리논술 수업만 할 수가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요 제가 1년에 한 4개월 정도를 기하랑 확통 수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는 지금 미적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미적이 좀 제대로 되고 나면은 들어올게요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제가 이 커리큘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저희 커리큘럼을 보시면은요. 자, 1, 2월 달에
자, 수리논술은 수상하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통이 출제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선생님 우리 애가 만약에 미적분까지만 출제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홍대 이상의 학교는 다 확통 기하 미적이 성대 빼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성대만 수투까지 나오고요. 예, 홍대 이상의 학교는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때는 이제 수 원, 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워본 걸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수 1, 2까지는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은 끝난 친구도 있고 나가는 친구도 있고 한 번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애들마다 진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럴 때 어차피 미적분 저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원수투랑 미적분이 다른 점은요. 함수가 어디까지 들어가냐예요. 함수가 다항함수까지 들어가냐 아니면 초월함수까지 들어가냐. 예,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수투의 미적분부터 사실은 저랑 다시 좀 배워야지 됩니다. 지금도 너무 잘못 풀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요. 수리논술은 답만 맞을 시에 빵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이 너무 완벽한데 마지막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만 잘못한 경우에는 그닥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풀이 과정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수능처럼 내가 그 마지막에 실수만 안 했어도 이런 거에서 억울할 일이 없어요. 정말 자기 실력대로 그냥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미적분 개념 같이 들어가고 3월 전까지는 미적분을 한 번은 떼주셔야지 됩니다. 그럼 이제 3월부터 뭐 하냐? 바로 기하 개념 같이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희 1년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3, 4월이라고 사실은 해놨지만은요, 사실 요거 수업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4월 중순 말 이 정도부터는 또 애들 중간고사 휴강 기간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제가 3주 휴강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요 3월에 개강하고 나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저기는 한 6주에서 많으면 7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5월이 들어가면은 이제 기하 개념 배운 걸로 실전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확통 개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에 바로 또 확통 개념이 들어가요. 그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얘가 충분한 2달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때는 또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 요 정도에 또 3주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이 되면 이때는 진짜 문제풀이 실전만 들어가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9월에 혹은 원래는 이게 보통 10월 초에 있는데요. 올해 추석이 너무 저기 해가지고 좀 시험이 빨랐는데 빠르면 9월 말에서 한 10월 늦으면 10월 초 정도에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요런 데들 시험이 있습니다. 논술고사 그때 바로 있어요. 그래서 7월, 8월에 훈련을 하고 가야지 9월이나 10월에 요 학교들이 시험을 볼 때 제대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일단 이론을요. 3월, 4월 달에는 기하 그리고 5월에서부터는 이제 확통 요거 이론 끝내놓고 여기에서 사실 2달도 모자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게 그래도 최대한 좀 빡빡하게 짜본 스케줄인데 보통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요. 이게 제가 좀 참 말씀드리면서도 민망한 게 저 강사는 자기 강의를 좀 일찍부터 팔아야 되니까 일찍부터 시작을 해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민망한데요. 저는 그래도 되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애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선생님 저 기하 어떡해요? 저 확통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이게 기하는 솔직히 그나마 내신에서 배운 게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나마 기하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확통은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특히 통계 파트, 그나마 확률은 조금 도움이 되는데 통계 파트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내신이나 수능으로 이제 배운 확통 파트, 특히 통계 파트는요. 얘가 그 시기에 어떻게 굴러가는지 구조를 한 개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확통 100점 나오는 수능 100점 나오는 친구를 물어봐도 얘가 제대로 공부한 애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냥 답을 구해내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애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론이 다른 거는 아닌데요.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 조금 제대로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수리논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사실 어떤 친구들이냐면은요. 진짜 이 정석을 자기가 한 줄 한 줄 보면서 하나하나 좀 다 증명해 보면서 수학을 진짜 제대로 공부하던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이 수리논술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풀 때는 요식을 이용해야지, 요걸 풀 때는 요식을 이용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수학이 어떤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을 그냥 대입해서 풀어버릇하던 친구들은 수리논술에 거의 손을 못 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미적분부터 처음부터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애들은요, 보통 과학고 애들 빼고 잘 없습니다. 강남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제 좀 쉽게 식만 외워서 대입해서 답을 구해내는 연습만 좀 많이 해준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 그러면 이거 저 5월 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하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친구만을 위해서 사실 제가 기하를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확통을 나가야 되고 앞에 배운 걸로 이 미적분 기하 실전을 다 나가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많이 답답했던 게 이 친구들이요. 꼭 닥치면은 찾아와요. 그래서 확통 기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죠를 제가 파이널 때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능 끝나자마자 파이널 강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학교는 수능 다음 주 일요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를 한양대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이대에 지원한 어떤 친구가 와서 선생님 저 수능만 하는 바람에 기하랑 확통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와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뭐 어디서부터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빨리 끝날 거면은 사실 애들이 이렇게 일찍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합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요. 이 1월 달에 시작한 아이들이 사실 합격자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파이널만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들 심정도 이해는 돼요. 수능은 망쳤지. 일단 논술 원서는 써놨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그래도 가서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제 와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너무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파이널만 듣고 논술 보러 가는 친구들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논술로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은 1월부터 좀 꾸준히 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좀 특별하게 드러나는 학원이 좀 중계동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중계동 친구들 보면서 항상 좀 많이 속상했던 게 코로나 전에는요. 애들이 착하기는 너무 착하거든요. 저희 그 애들이 시대인 이제 저희 나중에 파이널은 다 대치 시대인제로 오셔가지고 들으실 건데 애들이 대치 시대인제 와서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래요. 너무 분위기가 썰렁하다고. 여기 이제 중계동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좀 친구들끼리 같이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우리 뭐 대진여고 애들, 용화여고 애들, 뭐 서라벌고 애들, 뭐 애들이 다 무리무리 지어서 같이 다니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막 쉬는 시간에 막 시끌벅적하고 뭐 지들끼리 막 야 넌 이거 어떻게 풀었는데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 엄청 좋은데 시대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 친구가 졸아도 깨워주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자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수업을 안 듣는 척하면서 몰래 듣고 있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종반은 그게 조금 더 심한 편이고요. 그나마 단과는 괜찮은데 그래서 애들이 시대인재를 이제 파이널을 처음에 이제 대치동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대치동의 그 분위기를 겪어보는 친구들은요 깜짝 놀래요. 선생님 웃긴 말을 하는데 난 너무 웃고 싶은데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 나만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계동이 옛날부터 분위기가 되게 좋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계동 애들을 좀 유난히 좀 이뻐하는 경향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게 코로나 이전에는 애들은 착한데 학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너무 악바리 같이 달려드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애들이 착하기만 하고 막 아씨 이거 안 풀리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너무 신기한 게요. 중계동 애들이 학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대치동 애들이 학력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바리 같은 친구들 문제 하나 안 풀리면은 아씨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런 근성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약해졌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중계동에서 옛날에 연대를 보내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연대를 잘 합격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좀 행복했죠. 애들이 너무 착하기만 하고 좀 도끼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다 같이 도끼가 빠지니까 우리 착한 애들도 잘 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저희 이 올해 실적은 이제 12월 말에 나와봐야지 알고요. 작년 중개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때 이제 1월부터 들었던 뭐 친구들이요, 뭐 연대, 서강대, 뭐 뭐 고대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학교를 많이 잘 가져가지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실적이 그 이제 작년 실적이에요. 제가 엑셀로 드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대 약대 정원이 5명인데 2명이 저희 반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애들은요, 대부분 1월부터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기적이 발생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파이널 논술만 들었는데 합격을 했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수학 공부를 그 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이 식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좀 꼼꼼하게 자기가 좀 탐구를 한 그런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1년 내도록 시키는 게 뭐냐면요, 교과서 증명 외우기예요. 제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 그리고 수리논술에 나오는 증명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6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1월부터 2월까지 한 8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0개를 숙제를 해설지를 보고 해오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해설지를 안 봐야 되지만 증명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증명하다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증명 방법을 이렇게 숙제로 해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20개씩 숙제로 내드리면은 1시간 정도면은 할 수가 있고요. 뒤에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질문을 받을 건데 그 질문이 15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교재가 바뀌지 않은 건가요? 네,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수학의 단원명이나 교과명은 바뀌어도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그 내용은 수학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짜잘하게 뭐 삼각형의 넓이가 안 들어가고 뭐 요런 거에서 좀 몇 문제 빼고 뭐 요런 단원 자체가 빠지는 경우에는 제가 좀 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굉장히 좀 재탕이 많아요. 언제 문제에서부터 재탕을 하냐면요, 옛날 본고사 문제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리논술이요, 어머니 이 수능 모의고사에 그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포함한 한 세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창조한 문제라면? 싸면 진짜 싸게 사면은 몇백만 원에서부터요. 비싸게 사면 이 모의고사 한 세트에 몇천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창조한다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쩌다가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과 교수가 되었는데 학교에서 매년 새로운 논술 문제를 출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의 문제도 출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학교가 지원하는 애들이 많아서 오전, 오후 1, 오후 2를 또 다 다른 문제를 출제를 하래요. 이거 너무 수지 타선이 안 맞아요. 완전 창조적인 문제로 하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옛날 문제들 중에서요, 수학에 좀 유명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논술에서도 좀 빈출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문제를 상당히 거의 사실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고대가 논술이 한 10년 정도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좀 부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고대 논술에서 나왔던 문제가 2016년도에 중앙대학교 논술에서 나오고, 요게 다시 2024년도에 똑같이 한양대학교 논술에서 나오고 2025학년도에 또 이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만 봐도요, 지금 굉장히, 근데 그럼 또 이 문제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고대에서 만든 문제냐? 아니죠. 그 전에 본고사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해준 문제가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 줄을 몰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왜 수업을 듣고도 누구는 답안지를 잘 쓰고 누구는 답안지를 못 쓰냐? 어머님들께서 딱 대학 다니던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앞선 족보를 보고 문제가 뭐가 나올지, 특히 이과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거든요. 특히 이과 쪽에 과를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한번 보고 풀어봤다고 해서 그게 비슷하게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해줘야지, 얘가 왜 이렇게 이 줄에서 저 줄로 넘어가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알아야지 이제 그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마찬가지로 이 수리논술 문제도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리논술 보면서 이거 굉장히 수학과에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수학과에서 시험 보는 유형이랑 교수님이 상당히 유사하게 내시는구나. 제가 수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대학교들에서 수리논술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는 교수님, 수학과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또 오래 한 애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은 이게 같은 비슷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거는 한 문제를 봐도요. 한 번 보고 이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같이 다시 볼 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그 문제를 우리가 대학교 문제 그 중간고사 준비할 때 요거 한 번 보고 한 번 풀어봤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나와도 다시 한 번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문과는 모르겠어요. 이과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해줘야지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건데, 그 노술 문제가 그런 그 실제 대학교 중간 기말과 같이 저는 그거를 이제 논술이 조금 족보가 있는 시험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15년 동안 그 저기 증명하는 문제는 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게요.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 자체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수학이 바뀌진 않은 거니까. 다만 뭐는 좀 계속해서 바뀌고 있냐면요. 희한하게 좀 한 3, 4년 주기로 교수님들이 좀 내기를 좋아하시는 단원의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봐가면서 교재에 문제를 교체를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애들이 15년 내내 이 문제에서 모르는 것을 이제 좀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모든 반이 15년 동안 모르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거는 따로 모아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보는 친구도 없어요. 어차피 학원 오면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렇게 일단 한 바퀴가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왜 교과서 증명을 그렇게 좀 1년에 3바퀴까지 도냐면은요. 교과서 증명에서도 진짜 많이 내요. 교과서 증명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게 엄청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고등학교 2학년 서라벌 고등학교 전교 1등한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증명해 볼래? 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안 배우거든요. 그냥 외우지. 그럼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은요, 그런 걸 내시는 분들이세요. 얘가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공식을 외워서 그냥 퀴즈 같은 이 수능 문제에 답을 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같은 수학을 공부를 하지만 논술은 이 원리랑 그리고 조금 더 이 기본기의 탄탄함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은 약간의 퀴즈 어떤 이 답을 좀 빨리빨리 실수하지 않고 알아내는 스피드 게임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또 좀 훈련이 된 애들이랑 안 된 애들이랑 차이도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느낀 게 재종반 애들이 사실 성적이 진짜 이 저기 정시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요새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차피 저기 이거는 그 저기 녹화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만 말씀드릴게요. 저 시대인재 기숙이 올해 오픈을 했잖아요. 가서 애들 성적표를 까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와, 어떻게 막 다 4, 3, 3, 6, 5 막 수능 점수가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목표하는 학교는 다 의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것들을 데리고 진짜 1년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제가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보니까 6월에 성적을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에 또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 있고 물론 수능에서 생각보다 애들은요 9월에서 조금 요렇게 됩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의외로 애들이 진짜 의학대 최저를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래서 이게 가둬놓고 공부하는 게 이렇게 효과가 크구나 하는 거를 사실 올해 좀 많이 보고 놀라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남은 거는 뭐죠? 논술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와, 논술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정시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논술을 그렇게 못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논술은 중계동의 수학 3등급 나오는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그게 단과와 재종반의 조금 차이인데요. 단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반을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답안지를요. 좋든 싫든 어쨌든 써야 돼요. 앞에 조금 선생님 지키고 있으니까 뭐 핸드폰 할 수도 없고 뭐가 안 써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매달려 있으면은 뭐라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매주 첨삭을 받아가는데 이제 제가 재종반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일주일에 100분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수업만 하기에도 사실 너무 빡빡한데 저는 그래도 제 사비를 들여서 애들 첨삭을 1년에 2번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 지원이 안 나옵니다. 그 첨삭금이. 그래서 그냥 강사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여야지 되는데 얘네들이요. 재종반을 올 때 나는 정시로만 승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시러야. 논술은 안 할 거야 하고 처음부터 수업을 드랍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애들이 또 수업 시간에 교실에는 들어와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요만큼 듣고 있고 이제 뒤에는 이제 나는 정시만 할 거야 하고 딴 공부하는 애들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 정시만 할 거야 했던 친구들이 엄청나게 후회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또 9월 달에 원서 쓸 때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논술 드랍하고 정시만 하려고 논술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서 기하랑 확통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6, 9월이 너무 안 나와서 논술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럼 이제 또 좀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수업이라도 좀 듣지. 그래서 이게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정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엄청 잘한단 말이죠. 재종반 친구들이. 막 수학이 다 막 1, 2등급 나오고 지금 요래 주는데도 논술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나마 꾸준히 들은 애들은 괜찮은데 안 듣던 애들은 제가 우리 요 단과 친구들이랑 똑같은 시험지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이제 걔네들은 1년에 2번 제가 모의고사를 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봤을 때요. 한 반 이상 답안지가 차이가 납니다. 반 이상이라는 게요. 쓴 내용이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얘는 이제 중계동에서 조금 잘 단련이 된 3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쓴 답안지가 한 80%다라고 하면은 이 재종반에 얘가 수능이 1등급이 나오는 애인데 논술 수업을 계속 드롭하고 지 혼자 하다가 그냥 시험지 주니까 갑자기 논술 답안지를 써보내요. 얘가 한 개의 반밖에 못 써요, 답안지를. 그러니까 전체 한 40% 정도밖에 못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고 안 되고가 또 사실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애들한테도 항상 처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 좀 수업이라도 좀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절대 제 조언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예. 일단 첫 번째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6, 9월에 최저를 좀 넉넉하게 맞춘 학교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가 너무 낮은 의학대는 거기는 너무 도박입니다. 예를 들면 삼합 5등급인 약대. 삼합 5등급은요. 옛날 중앙대 공대 최저예요. 삼합 5등급인 약대는요. 이거 경쟁률이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약대 경쟁률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막 900대 1, 1000대 1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이게 실력으로 좀 뚫어볼 수가 있는 경쟁률이지.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낮았던 경쟁률이 한 27대 1까지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거는 뚫어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게 경쟁률이 일단 몇백 대 1이 넘어가면은요. 그거는 진짜 얘가 평소에 제일 수리 논술을 잘 쓰는 애더라도 그날 운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저를 맞췄다고 해서 그 학교를 쓰는 게 아니라 정시보다 잘 갈 수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6, 9월에 내가 정시 점수로 어디 정도를 가야 되는지를요. 분석하기 싫지만 분석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 서비스를 메가스터디에서 좀 해주거든요. 메가스터디 정시 예측 서비스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시로 가면은 근데 또 저한테 또 저를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하세요. 15년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 7월은 아니래요. 7월은 아주 잘 봤대요. 4월은 아주 잘 봤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는 고3끼리 보는 거니까 잘 봤겠죠. 그래서 6, 9월 모의고사가 내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이때 조금 마음이 속상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원서를 좀 이쁘게 잘 쓴 친구랑 그럼 나중에 정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정시도
너무 6, 9월이랑 뭐 유사하게 나오거나 6, 9월보다 조금 안 나왔는데 그럼 그 와중에 수리논술도 다 너무 높은 데를 써버려가지고요. 보통 어머님 6개 수리논술 원서를 쓰면은요 4개는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보러 갑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는 좀 최저를 넉넉하게 맞췄을 때만 쓰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제가 9월 달에 애들을 아무리 많은 애들을 데리고 있어도 제가 다 상담을 해주는데 이번에 재종반 상담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아서 이제 올해는 재종반은 단과 애들은 다 해주고요. 재종반은 굳이 찾아오는 애들만 해주려고 해요. 나서가지고 해주다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요. 그 9월 달에 제가 하나하나 다 상담을 해드리는데 정말 일단 6, 9월 점수가 자기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수하는 애들은 그나마 조금 자기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3 친구들은 생각보다 6월에 평소랑 비슷하게 봤다 그러면 굉장히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기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진짜 뭐 별의 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뭐 이거 그 거짓말로 이제 등급을 적어와서 이상하게 저랑 상담을 했다가 막 어머니 막 항의 오고 난리 나서 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한 등급이랑 저한테 얘기한 등급이랑 달라가지고 이제 좀 민망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일단 목표를요. 3합 4면은 의대를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애가 3합 4를 맞췄으니까 의대 논술을 써볼까가 아니라 정시로 경희대 정도를 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논술로는 연고서 성한 정도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맞춰서 가셔야지. 네, 그리고 높은 과를 논술에서는 좀 피해 가셔야지 됩니다. 이게 그 수능은요, 줄 세워서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요거 다음 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대 중에 높은 데는 좀 신소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들이 굉장히 차례차례 점수가 잘리게 되는데요. 논술은요. 숨풍숨풍 잘립니다. 점수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과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비인기 학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논술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연대 신소재를 쓰고 싶어 한다든지 뭐 한양대 신소재 아니면은 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요렇게 좀 인기학과를 쓰고 싶은 경우에는요. 정시가 뒷받침이 되어서 논술로 떨어져도 상관없는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해에는 어느 정도로 좀 차이가 심하게 나냐면 한양대학교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온 해 같은 경우에는 식품영양학과 합격선이 40점이라고 하면은 그 전자공학과 합격선이 80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데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거냐면은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에서 10명을 뽑는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10등이 79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78점인 애가 11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전자공학과를 썼으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식품영양학과를 썼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과에 따라서요.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동네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요. 진짜 좀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학기술대학교가 전에는 과별로 나눠서 뽑다가 지금은 ST 자유전공학부로 한 번에 뽑고 있는데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저렇게 대량의 인원을 뽑으니까 해볼만 하겠다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잘하는 애들만 위에서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좀 비인기 학과로는 안경광학과라든지 뭐 MSD 학과 거기 뭐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과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럼 내가 여기서 과를 좀 낮게 쓰면은 일단 좀 낮은 점수로라도 일단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요. 지금 위에서부터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대학교가 좀 괜찮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으려고 머리를 좀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리논술에서는 제가 웬만해서는 높은 과 막 제 입에서 신소재를 써봐라 기계를 써봐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진짜 정시로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든 좀 붙었으면 좋겠다 싶은 학교에 낮은 과를 수리논술로 가시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가셔야지 수리논술로 잘 가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정시로는 딱 경희대 그냥 일반과 정도 갈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럼 이 친구를 연대 대기학과나 아니면은 지구 시스템이라든지 생명 시스템 요렇게 조금 비인기학과로 점수대가 높지 않은 과로 써보면은 조금 해볼 만한 친구들이 꽤 있고, 얘네들도 연대 이름을 가져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올해 바뀐 게 뭐냐면은요, 원래 이 학교들이 전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막아놨었거든요. 제가 고대를 졸업을 했는데 고대도 전과가 아예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애들한테 그럼 낮은 과로 들어가서 전과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정보를 주려고 해봤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찾아보셔야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학교마다 전과 제도도 다 다르고요. 어떤 학교는 전과 제도가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전과가 쉬운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해놨냐. 과에서 나가는 조건과 과에서 들어오는 조건을요, 과마다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영양학과로 들어가서 식품영양학과에서 나가는 조건, 그리고 기계공학과로 들어가는 조건, 이게를 지금 다 과마다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학교에 나는 낮은 과로 써서 높은 과로 좀 전과를 해보거나 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입학처에 직접 전화해서 어떤 요건으로 전과가 가능한지는 직접 알아보셔야지 됩니다. 과를 분명하게 명시를 하셔야 돼요. 식품영양학과에서 신소재로 전과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요.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지 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대학교 중에 좀 많이 이 점수대가 논술 점수대가 낮은 데가 보건환경 쪽이거든요. 이제 거기를 간 친구들은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은요 전과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하지만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 부전공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편이거든요, 학교들에서. 물론 특수한 데는 안 되죠. 뭐 사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호대라든지 뭐 수의대라든지 이렇게 좀 특수한 데는 안 되고 일반적인 과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풀어놓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들의 목표는 학교 이름을 좀 높여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최저 기준을 좀 넉넉하게 맞춰줄 수 있으면서 정시보다는 무조건 잘 가게. 그리고 정시보다 원서를 낮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은요, 수능 후에 있는 시험일 경우에 이게 또 아이들 성향마다요. 얘랑 지금 뭐 내신도 똑같고 뭐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도 상담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애. 얘는 무조건 오래 가야 되는 애고요. 그럼 원서를 조금 낮은 학교 위주로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얘는 아무래도 좀 그러면은 조금 정시 점수보다 좀 위에 있는 데를 한 2개를 쓴다고 하면은 정시 점수랑 비슷한 데 있는 데 한 2개, 그리고 정시 점수보다 좀 낮은 데 혹시 정시를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는 저는요 이 밑으로 가면 그냥 재수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원서가 좀 공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서의 방향은 학생 성향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애들마다 좀 9월에 다 붙잡고 얘기를 좀 많이 해줄 건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요. 저는 그냥 녹음해 놓고 계속 플레이 버튼 누르고 싶어요. 6월에 최저를 넉넉하게 마치지 못했으니까 이 학교는 쓰지 마세요라고 그 얘기를요. 진짜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논술에 올인할래요. 전 완전 반대입니다. 절대 기회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요, 그 기회에 발을 뻗고 있는 거는 맞지만 하나에 올인하시는 건 저 완전 반대예요. 왜냐하면은요, 저도 그렇고 제가 가르친 애들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생각보다요, 내가 믿는 과목에서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던 과목에서 나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가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수학, 탐구만 공부를 해서 최저를 맞추고 국어를 버릴 거예요.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논술에만 올인도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일단 챙겨갈 수 있는 거는 골고루 다 챙겨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기회를 일단 넓게 뿌려놓으시고, 거기서 나한테 어떤 기회가 내 손을 잡아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캐치를 해 가셔야지, 뭐 처음부터 저는 논술만 할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완전 반대예요. 근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죠. 개학교를 다니는 애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중앙대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중앙대 약대 갈래요 하고 이제 저기 논술만 하는 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대 수학과를 졸업을 한 애인데 이대 약대 갈래요 하고 이제 논술만 하는 애. 뭐 그런 경우에는 논술만 해도 되죠. 근데 보통은 평범한 경우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걸어놓은 학교가 없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내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5등급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논술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 내신이 문제되는 친구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5등급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뭐 불리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내신이 1등급에 가까운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가요? 당연히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신은 근데 이제 가끔 보시면은요, 이 학교는 선생님 분명 그때 내신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논술이 60%가 들어가고 여기는 내신이 40%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학생부 40%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요, 조금 눈 가리고 아웅인데 논술은 0점부터 60점까지. 그리고 내신은 1등급이 40점, 2등급이 39.99, 3등급이 39.98 이런 식으로 5등급까지 거의 안 깠다가 6등급에서부터 그냥 훅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 거의 만점 주고 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교육부의 항상 지침은 어떤 수시 전형이 됐든지 간에 이 학생부를 좀 반영을 해라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입학처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으시는 대학교 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교과를 늘리든가 학종을 늘리든가 하지. 학교에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내신은 잘 따지 못했어도 수학이랑 과학에 특출난 애들을 뽑고 싶다는 게 이제 수리논술 전형인데 그럼 그런 식으로 내신으로 희석이 되면은 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수리논술을.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뭐 퍼센트가 좀 높아 보이는 학교가 있더라도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 자료를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몇 등급 예를 들어서 5등급일 때 지원하면 안 되는 학교. 올해는 이제 그런 학교는 없었습니다. 6등급일 때 지원하면 안 되는 학교, 7등급일 때 지원하면 안 되는 학교. 그런 거 이제 다 표로 만들어 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남학생 어머님들 가끔 걱정하시는 거. 우리 애가 글씨를 못 써요. 답안지를 못 씁니다. 정리를 못 해요. 계산을 마구잡이로 해요. 그런 거는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요, 금방 고쳐집니다. 계속 첨삭 받고 답안지 써버릇하면 고쳐지고요.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얘가 수학 실력이 딸려서 수학을 못 푸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너무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그렇게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12문제씩 모든 문제를 다 외워가면서 한 바퀴 더 돌리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외워가면서 한 바퀴를 더 돌릴 거예요. 그 이유는 진짜 그런 교과서 증명 안에서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의학대에서부터 뭐 연대, 서강대, 고대 학교 요 교과서 안에 증명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요, 서강대학교에서 100점 만점 중에 50점짜리 문제가요, 그냥 통계 뒷부분 교과서 내용을 다 증명하시오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사실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통계를 이 정도로 교과서를 공부를 한 애라면 다른 것도 공부를 한 애일 테니까 걔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 거겠죠.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문제 하나를요, 그냥 통으로 통계 교과서 그냥 하나 증명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많은 학교들에서 증명 같은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 좀 잊어버렸을 것 같은 거가 이제 그 좀 자주 나오는 질문이요. 확통 기하 미적. 네, 다 배우시는 게 맞아요. 특히 1월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1월부터 준비를 하신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목표 학교를 적어도 홍대 이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은 목표 학교는 좀 홍대 이상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확통 기하 미적은 다 배우고 가시는 게 보통은 맞습니다. 그리고 따로 배우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아요. 일단 우리한테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는 수능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 최저 때문에 못 가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저를 맞춘 이 45명의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아니라 15명 안에 들어서 여기서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 좋은 최저를 만들어주는 45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논술보다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거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논술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업 듣고 답안지 써보고 그래서 제가 확통 기하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는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대신 확통 기하 수업 나갈 때 숙제는 조금 잘 해오셔야지 됩니다.
근데 중계동 친구들 숙제 굉장히 잘 해오는 편이고요. 저희 조교가 또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애들 숙제 잘 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수리논술을 수강해도 될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애들이요. 제대로 사실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애들 거의 다 뭐 미적 한 바퀴 훑었거나 좀 보더라도 조금 어설프게 좀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수리논술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수상하 그리고 수원투에서도 수리논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일단 그런 문제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1, 2월 달부터 저희가 그 기본적인 개념도 같이 하지만은요. 실전에 진짜 기출된 문제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 합격한 애들한테 제가 좀 물어보거든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수리논술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물어보면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숙제만 겨우 해갔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 자기 저거를 뛰어넘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등급을 뛰어넘어서 막 4등급인데 한양대에 합격을 하고 5등급인데 서강대에 합격을 하고 가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리논술을 많이 좀 파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나눠주는 모든 문제를 다 풀라고 나눠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재가 이렇게 주간 교재가 나가면은 수리논술 문제는 하나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라고 주는 거는 아닌데 거기 있는 거를요 또 그렇게 좀 끝까지 좀 다 풀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애들마다 공부하는 양과 방식이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합격한 친구들은 숙제만 해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숙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증명 외우시거나 혹은 숙제하시는 거, 그게 이제 한 1시간 정도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이제 숙제로 내주는 거는 논술 문제를 풀어오라고 숙제는 안 줘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요 건들기도 싫거든요. 문제 쳐다보기도 싫고요. 어차피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처음에 진행도 잘 안 돼요. 문제가 뭐냐? 교과 과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과 과정이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있죠. 예를 들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의 수라든지 아니면은 애들 수열의 일반항 같은 거 구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교과 과정이 보통은 수리논술 숙제로 나가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답안지 작성이랑 문제 풀어오는 거, 보는 거는 저희 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도 끝나고 듣고 싶어요도 제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앞에 못 들은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제가 애들 실제로 진행한 상담 기록지인데 요거는 이제 작년 거고요. 올해 거는 제가 합격한 애들 상담한 걸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는 작년 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뭐 얘는 뭐 어디다 쓴다고 했는데 제가 너는 여기는 조금 안 썼으면 좋겠고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이제 아마 저희 설명회를 뭐 1, 2월 달에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합격한 애들 자료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의 올해 합격한 애들 자료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런 성적표는요, 이제 사실 제가 좀 보려고 만드는 성적표. 요게 이제 제가 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요게 아이들이 보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서 좀 점수가 나갔는지. 이제 그런 거 보시는 거고, 요거를 왜 제가 봐야 되냐? 그래야지 제가 얘가 연대는 과연 쓸 수 있을까? 연대를 쓰는데 과연 하위권만 써야 되나? 제일 낮은 과를 써야 되나? 혹은 중위권까지 써볼 수가 있을까? 이제 요런 거를 조금 정하는데, 요 자료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올해 친구가 아니라 작년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샘플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나중에 올해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요런 상담 기록지 그리고 네, 요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게 지금 중앙대학교의 석차 그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요, 1등급이 10점 만점에서 진짜 지금 뭐 7등급까지요, 0.4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술에서 다른 학교도 거의 다 이래요. 네. 근데 이제 뭐 6등급부터 위험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7등급부터 위험하고 어떤 학교는 8등급부터 위험하고 어떤 학교는 또 9등급까지도 괜찮고 요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그나마 조금 공개를 좀 투명하게 해주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 들고 왔는데 진짜 다른 학교 너무 공개를 안 해줍니다. 입시 결과를요. 예, 그래서 그 경쟁률 한번 좀 보시겠어요? 자, 최초 경쟁률. 안성 캠퍼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앙대학교 안성에 있는 그 분교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자연계가 52대 1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 경쟁률은 14대 1이었죠. 그럼 이거는 웬만한 학종 경쟁률이랑 맞먹는 굉장히 좋은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이 220 정도였어요. 그런데 맞춘 애들이 예, 90% 정도가 최저를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대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첨삭 예시. 그리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논술 점수를 받아올 겁니다. 제 모의고사에서. 네, 왜냐면 모의고사는 어렵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분 좋자는 모의고사를 볼 거면 저는 애가 판단이 안 돼요. 얘가 그냥 다 같이 기분 좋게 예를 들어서 수능은요. 점수 주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쉬운 거 이런 거 다 점수 주는 문제고 결국 애들이 매달려야 되는 문제는 4점짜리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건데 논술에는 그런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점, 3점, 4점짜리 쉬운 거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좀 생으로 좀 어렵게만 내는 그 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쉬운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달도 있을 거고요. 이게 좀 달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아주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좀 헤쳐나가는 애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좀 헤쳐나갈 수가 있는지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논술은 연대 논술입니다. 왜냐하면 연대 치의대에 지원하는 애들을 만점 받는 애들을 그 정원보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연대 치의대야말로 이제 사실 정말 천하제일 수리논술 대회거든요. 최저도 없죠. 뭐 그래서 이제 연대 시험이 또 뭐 치의대랑 뭐 일반과라고 달리 보지 않고요. 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연대 시험지의 목적은 치의대에 지원하는 애들을 만점 받지 못하게 하는 시험지예요. 만점이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요. 정말 어떤 애가 올해는 저희가 아직 합불 전화를 안 돌렸는데 올해도 연대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연대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푼 문제가 없는 내가 합격할 줄 몰랐다라는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요,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를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나중에 논술 성적표 받아보시면 조금 점수가 너무 낮아서 되게 황당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봤던 여러분들의 선배가 몇 점을 맞아서 어느 학교를 갔을까요? 이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30점을 맞았어요. 그럼 100점 만점에 30점은 진짜 너무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30점이면은요. 이화여대도 30점 맞고 간 애가 있고 한양대도 30점 맞고 간 애가 있고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도 30점 맞고 간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게 정말 과마다 너무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거든요.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오는 애 같은 경우에는 진짜 30점으로 합격하는 과에서부터 80점으로 합격하는 과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나, 거의 3배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어쨌든 정시보다만 잘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시보다 잘 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 주셔야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점수가 낮을 것 같은 데는요. 낮을 것 같을 때는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매달 보내드릴 거예요. 첨삭은 매주 들어가요. 근데 요런 거 만드는데 저희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성적표가 되게 두껍게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자료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매주 첨삭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한 번 수업할 때 나가는 문자 내용 분량인데요. 보통 한 번 수업할 때 A4용지 한 장에서 2장 정도 문자가 나가요. 이제 요거는 아이들 오늘 뭐 공부했는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머님들께 공지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뭐 공지 보면은 좋은 것들, 요런 것들 봐주시면 되시고, 올해 지금 시간이 나온 반이요. 대치시대, 중계학림, 목동시대인제, 분당시대인제가 지금 시간이 나와 있고 시대인재 재종이 아직 시간이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통 이강학원에 제가 아는 분이 원장님으로 학원을 오픈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도와드리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대치 매사 이제 요반은 의대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의대 감량이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사인제 쪽으로 좀 보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중계동에서 연대를 보내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논술로. 왜냐하면은 일단 이 의대 채소가 진짜 애지간히 안 나옵니다. 진짜로. 애들이. 네, 그리고 사실 고대도 사실 중계에서요.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뭐 연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요런 데는 좀 우리 중계동 애들이 합격을 잘 해왔는데요. 고대가 손에 꼽았어요. 예, 왜냐하면은요, 4파를 진짜 애지간히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계동 친구들이요, 논술에 강하고 너무 정시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4파를요, 너무 맞추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제 요 매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고 반이라고 이름을 달아놔서 지금 상상고 애들만 모여있는 반이지만 의대 반으로 개강을 하고 있는 반이어서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의대 쪽으로 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 반으로 좀 따로 들어가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조금 수업 아예 좀 방향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여기 그 합격자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뭐 그렇게 다 1등급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애들 지금 여기 이대 약대간 애들 수능 수학 2등급 나온 애거든요. 내신은 또 4등급이네요.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빈칸이 있는 애들은 뭐냐면은요. 죽어도 내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를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인터뷰를 해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등급 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빈칸인 친구 중에 학교를 4개를 합격을 해온 친구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요런 애들이요. 다 올해 좀 들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세대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2등급 요런 데에서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요런 데도요. 지금 빈칸인 애들은요. 2등급만 돼도 사실 애들이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3등급부터는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좀 빈칸인 애들이 그나마 요때 애들이 좀 착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줬네요. 이거 원래 한 반 이상 다 빈칸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좀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줬네요. 최저가 높아질수록요, 대학교 가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원래 2대 최저가 3합 6등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대 최저가 2합 5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최저가 완화되었잖아요. 3합 6등급에서 2합 5등급이 되었으니까 학교 가기가 더 편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대 가기는 더 많이 빡세졌습니다. 왜냐하면은 3합 6등급일 때에는 제가 여기 사실 제가 1년에 가장 많은 친구들을 합격시키는 대학교는 사실 이화여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대가 그때는 수능 수학 4등급들이 엄청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2합 5등급으로 최저가 느슨해지고 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합 5등급인 다음에는 제가 이대를 수능 수학 4등급인데 이대 가는 애는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3등급은 나와야지 좀 이대를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저가 매우 빡센 3합 6등급이었을 때는 애들이 수능 수학 4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대를 가는 애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에서 좀 이 최저가 빡센 데가 스크랜튼 학부잖아요. 이제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빡세니까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논술 점수는 다른 과보다 오히려 조금 더 유한 점수로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저가 빡실수록요 합격 확률은 진짜 많이 올라가요. 경쟁률도 낮아지지만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못 오거든요. 수학만 기깔나게 잘하는 친구들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연대는 낮은 과만 쓰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주로 다 같이 몰리는 데가 연대니까요. 뭐 생명논술도 부활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질문하실 게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집에 가면은요. 나 그거 물어볼 거 이러고 이제 그 생각이 나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계동에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이제 조교가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내용 전달해 주면은 제가 답변해서 문자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